안녕하세요. 건물주택 대표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조사하게 되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취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한겸 세무사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 나오면 이미 늦은 것. 말부터 무섭잖아요. 그렇죠. 자금 출처 조사. 응?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오면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증여세나 되는 신고 거죠. 같은 것들을 미리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조사 나온다는 거 받고 나면 그땐 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미 다 자금이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판단해 놔야 되는 네. 거죠. 한번 보실게요. 얼마 전 세무사에서 해명자료 통지문이 날라왔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무엇인지 좀 한번 보시면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 상환자에게 그 재산 취득 자금 또는 상환 자금의 출처를 조사를 해서 이게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라는 조사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재산을 샀는데 네. 이게 무슨 돈으로 샀는지 없으면 증여받은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겠다는 네. 거죠. 그리고 증여 외에 뭐 다른 소득 금액의 탄류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조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세부하겠다. 어찌 보면 세무조사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유형은 이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샀는데 네. 돈이 뭔지 명확지 않은 경우나 그렇죠. 빚을 갚았는데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명확지 네, 않은 맞습니다. 경우, 요때 조사하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이제 세 번째로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게 차명 계좌 관련돼 갖고 그것도 좀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대비하시는 게 좋죠. 보통 이런 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 이렇게 공문이 날라오고요. 공문이 오는 거죠. 자금 출처 조사할 때. 응? 이거 보면 이제 무서운 거죠.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국세청에서 네. 뭔가 날라왔는데 이거 그렇죠. 소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때 연락을 이제 해가지고 네. 연락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실 할 게 별로 없는 맞아요. 거죠. 이때 있는 자료로 대응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유두리가 거의 많이 없는 상태라서 이걸 받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네. 얘기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PCI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세청에서 네. 뭐 한다고 하는 예? 그렇죠. 이게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금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세청이 일정 기간 사업자의 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을 해서 세금 탄류 혐의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득이 국세청에 10년 동안 이미 자료가 집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들이다. 그럼 아들이 10년 동안 근로소득이든 무슨 소득이든 얼마 있는지 파악이 돼 있는 거죠. 토탈 금액이. 그래서 그 파악된 걸 기초로 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 여기 예. 좀 더 보시면 해주시면 이게 PCI 시스템의 뭐 기본적인 로직은 이래요. 이 사람의 재산이 증가한 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신용카드 내역, 뭐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이런 것들 소비 지출액을 더하고 거기서 신고 소득 금액을 빼면 보통 0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 증가액이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탄류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한 소득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의 단데 네. 그 소득으로 소비하고도 남은 돈으로 재산을 증식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소비하고 남은 돈으로 재산을 증식한 게 여기 신고한 것보다 더 커버리면 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소명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땐 아까 네, 맞습니다. 이제 걔가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도 쓰고 뭐 재산 증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소비 지출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한번 털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재산이 꼭 뭐 부동산을 사지 않았어도 네. 막 뭐 카드 사용액이 명품 쓰고 뭐 쓰고 엄청 썼는데 알고 보면 신고한 소득이 별로 없다. 20대인데 이래 버리면 이것도 뭔가 증여한 게 있고 탈루가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어떤 자료를 갖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소득의 원천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근로, 퇴직, 사업, 뭐 이자 배당 기타, 이게 이제 종합소득이고요. 그다음에 부채도 뭐 재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보통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 이제 하잖아요. 종합소득세나. 그러면 그 금액을 이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보통 건물이 몇십억 하기 때문에 뭐 여기 한도 이걸로 내에서 소명이 되면 됐다면 오지도 않죠. 그렇죠. 이 필터링에 이 PCI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게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보통 미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뭐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부채 증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소명을 해야 입증을 되는 하게 거죠.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명한다면 자금 출처의 내역은 이런 내용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모든 금액을 정확히 다 소명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한번 좀 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기본적인 이 자금 출처 조사는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들을 비춰 보았을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개소득으로 봤을 때 이걸 못 사는데 그렇죠. 샀다면 네.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누구한테 받은 거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네. 그 이제 재산의 자력 취득 능력 여부는 그럼 당해 재산을 취득할 때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 소득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입증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자산 취득할 때 너가 이게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 자금을 확인할 수 없다.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채무 상환이 뭐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기준시가 등 고충적 평가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제 과세를 하려고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소명 안 되는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좀 더 그러면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러면은 다음 조항인데요. 상증법 34조 1항 보시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추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입증된 금액 합계.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어떤 자료를 입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금액. 뭐 근로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퇴직급여라든가 사업소득 신고한 거. 그렇죠. 그래서 부채를 부담하고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 취득 또는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뭐 갖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차익이 생겨서 그 돈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하든가 내가 근로소득 얼마 받았다, 퇴직소득 얼마 받았다, 뭐 이런 것들 상속소득 얼마 네네. 받았다 이게 다 이제 소명이 되는 거고 이걸 합한 게 취득자산가액보다 미달하면 그렇죠. 그러면 미달하면 다 그냥 증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보시면 이제 그 단서 규정인데요. 보시면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둘 중 적은 금액이 미달하면 그건 증여 추정으로 안 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샀어도 네. 10억짜리를 샀는데 내가 열심히 소명해 봤더니 한 8억 5천 정도 소명이 됐다. 네. 그러면 10억에 20%나 2억. 20%면 2억이니까 그렇죠. 2억 아래쪽이 미소명이면 네. 소명된 게 2억을 80%를 넘어가면 네. 그거는 그냥 인정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다음에 2억 이 두 개 중 적은 거니까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만약에 내가 샀다. 네. 그러면 98억까지 소명을 해줘야 그렇죠. 98억 1천만 원까지 소명을 해줘야 그 2억 정도 소명 안 된 거는 인정해주고 네. 큰 거를 사면 2억 남기는 부분까지는 다 소명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10억 밑에 쪽을 사면은 그때는 그 취득가액의 20%. 20%. 네. 만약에 5억짜리 샀으면 4억까지는 그렇죠. 소명을 해주면 그다음 1억 정도 괜찮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건물가액이 뭐 10억이 그렇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사실 의미가 없는 의미가 규정이에요. 없죠. 요즘 뭐 50억짜리라 그러면 2억 하면 나머지 48억을 소명해야 되는 네. 건데 대부분 다 소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런 규정들이 좀 최근 부동산 가격 생각하면 좀 더 높아져야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한 뭐 10년 전쯤의 기준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가 나오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규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네. 사실은 소명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구체적인 뭐 산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입증 금액이 이제 재산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 원 둘 중 작은 금액보다 작으면 이제 증여 그때는 괜찮다. 그 괜찮은 2억, 거고. 그러니까 보통 건물 같으면 뭐 20%에 걸리진 않을 것 같고 2억이 네.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2억 아래쪽으로만 미소명이 있고 나머지 다 소명되면 문제가 없는데 2억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맞습니다. 그때는 2억 넘는 법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넘는 하는 부분 거죠. 조금 빼주고 그렇죠. 왜냐면 그 부분은 이제 소명이 됐으니까요. 네. 이제 증여 시기인데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럼 재산 취득할 때에 이제 증여받은 것으로 취득하고 추정을 하고 재산 부동산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그렇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나 잔금 청산일 요 둘 중 매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겠죠. 등기 접수한 날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라고 봐서 그날을 기준으로 증여 시기를 결정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채무의 경우는 채무 상환한 때 증여한 갚은 날. 것으로 추정하고 이제 상증세법 45조 제3항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증여 네. 대상 안 되는 거, 응? 네. 대상 안 되는 것도 그 좀 기준, 알아야 되겠네. 기준에서 이제 그럼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나오는 음.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이제 이 기준인 건데 이거 위면 출처 조사가 그렇죠. 대부분 나올 거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자, 뭐 40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취득 재산이 4억 원이 안 되면 자금 출처 조사는 안 나와요. 아니 40세에 4억이면 근데 보통은 뭐 40대 50대 됐을 때 사는 집이라는 네. 게 요즘 서울 시내 집값들이 다 10억대인데 그쵸. 10억대 집을 산다면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 맞아요. 빌딩을 산다면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그 총액 한도도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 1억 원, 1억 원까지 포함해서 총액 한도 미만이면은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나오게 될 텐데 이것도 무조건 금액이 높아지면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 이거 4억 합쳐봐야 5억인데 네. 뭐 요즘 뭐 빌딩 같으면 뭐 서울 시내 같으면 다 40억 50억 하는 거고 네. 아파트도 몇십억 하니까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거의 자금 출처가 나온다 지금은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이제 보통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우리 정한겸 세무사께서 설명해 주신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요 범들이 해당되지 않고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네. 거고 결국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자금 계획서를 짤 때 그때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짜야 되는 맞죠. 거죠. 문제가 그렇죠. 안 되도록. 그렇죠. 응?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로 이 세무 상담을 할 때 언제 오냐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고 나서 상담을 오는데 네. 그때는 끝이에요. 맞아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고. 도와드릴 부분이 그렇게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취득하시기 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만들 때 미리 상담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세금 부담을 제일 줄이실 수 있고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하다가 너무 증여세가 클 것 같으면 아예 취득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 높이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금 계획서 짜실 때 미리 여러분이 큰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정한겸 세무사께 연락을 주시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어떤 대안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대비해야지 조사 나오면 할 게 사실 많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다음은 그러면 뭐 간단한 사례인데요. 네, 이게 뭐 그 아무 대비 없이 했다가 그렇죠.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통 뭐 이제 7억 재산 취득가액이 7억이다. 그러면 입증 금액을 자기가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뭐 자기 소득 신고된 같은 거. 걸로 해서 입증을 6억을 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미입증 금액이 1억이면 이거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지금 아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로 맞춰서 생각해 보면 지금 7억에 20%니까 네. 이 1억 4천, 1억 4천하고 2억 중에 작은 거 밑으로만 미소명이 미소명돼 된다면? 있으면 네.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밑이니까 얘는 추정 대상이 아닌 거죠.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요 밑에 해당되도록 자금 계획을 짜고 계셔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보통 기준이 10억이에요. 10억 밑으로는 20%까지만 미소명하면 되고 네. 10억이 넘어가면 2억까지만 미소명하면 된다. 이런 네.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9억이다. 네. 9억의 경우에는 얘는 1.8억. 응? 네. 1억 8천까지는 미소명돼도 그렇죠. 되는데 2억 5천이면 이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럼 그때 증여세는 2억 5천 미소명된 전체를 그렇죠. 증여한 걸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2억 빼지 않고. 네. 응? 그래서 이런 거에 내가 봤을 때 계획 세워서 미소명이 지금 2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최대한
부엌의 20%, 1.8억이니까 7천만 원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 계획을 잘 세워놓으셔야 그렇죠.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인데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너무 이제 건물을 구매하실 때 이런 조사 대비를 아예 안 하셔갖고 전혀 생각 없이 산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이 실제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사례죠. 합니다. 보시면 얼마 전 꼬마 빌딩을 20억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따른 취득록세는 약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공문이 날라왔고 다음과 같이 소명을 했대요. 보시면 첫 번째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일부 저축해서 예금 7천만 원으로 소명을 남편으로부터 해봤고요. 받아서 예금 그렇죠. 있다. 이것도 뭐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시면 그 다음에 꼬마 빌딩 명의로 대출받은 12억 원 이자는 모두 남편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꼬마 빌딩 명의로 대출받은 거니까 이 자금이 어차피 이 건물 때문에 대출받은 거니까 이 저거 건물 관련되는 거 아니냐. 네. 자금 여기다 썼다. 그러면 소명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남편이 이자를 부담했다. 이게 좀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남편의 취득자금 중 6억 원을 부담했는데 증여세 신고는 또 안 했어요. 그럼 남편 돈으로 또 6억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금융재산 2억은 있는데 이건 다행히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신고를 했으면 얘는 소명이 된 거고. 네.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 8천. 자, 차용증도 없고 이자 지급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거는 차용증 빌렸다는 것도 없고 이자도 안 준 거니까 이거는 뭐 소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인데 생활비 일부 저축한 건데 이거는 예규 판례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나 비과세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예적금 또는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세가 생활에 된다는 쓰면 그 남편이 번 돈으로 가족이 생활하는 데 쓰면 문제가 없는데 네. 남편의 번 돈을 내가 받아서 모아가지고 건물을 샀다. 그럼 네. 이거는 남편한테 증여 받은 걸로 보겠다. 그렇죠. 이건 이런 생활비가 얘기죠. 아닌 거니까요. 이건 생활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자, 원금이 부담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없다. 자, 여기서 남편으로 받은 생활비 7천만 원 이거 부동산 취득해서 쓰니까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대출 받은 거는 이 건물 때문에 대출 받긴 했는데 이자를 남편이 부담하면 네. 이 부분은 또 이 사람이 빌린 거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자금 출처에 소명이 안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요거는 이제 인정된 거죠. 2억은. 요거는 이제 법에 이미 정확히 내가 박혀 있으니까. 세금 내고 받았으니까. 네. 그 다음에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 8천은 예규 보시면 직계존비속간의 금전 소비 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용증 및 이자 지급 사실 등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험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만약에 직계존비속 뭐 부인이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받을 때는 정확하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아야 네,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이거는 빌린 걸로 안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작성을 하시고 이걸 나중에 진행을 해야 되는 작성한다고 거죠. 해봐야 네. 그거는 그때 나중에 작성하면 그때 작성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뭐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렇기 때는 이 전에 미리 공증 같은 거 계약서 써서 네. 공증 같은 거 받고 뭐 이렇게 해놔야 그다음에 이자 정확하게 주고 받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취득떡하고 나중에 소명하도록 나오면 자금출처 조사가 네. 나오면 이때는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때 부랴부랴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서 뭐 막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그런 인정 안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안 됩니다. 쉽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증을 받아두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저희 얼마 전에 또 촬영한 게 또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결국 2억 원이에요. 이 여기서 중에서. 이거밖에 없는 거죠. 네. 응? 이거 상속세 낸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럼 증여 추정가액은 아까 꼬마 빌링 20억이었고 취득세 1억 원 빼면 그리고 2억 원 빼면 나머지 17억이 이제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 7억이 이분이 이제 전체 대상인데 네, 보통 증여세 배우자는 6억 공제되니까 6억 빼고 나면 11억이 11억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분이 사전에 10년 이내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적이 없으면 6억을 빼주는 것도 다행인 거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앞에 그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분이 조금만 생각이 있었으면 이자는 본인이 내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자를
그 남편이 내도록 남편이 지급하는 거를 근거로 남겨놓고 나면 나중에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 특히나 내가 완벽하게 내 소득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자기 소득이 충분하면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죠. 근데 내 소득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받든가 뭐 가족한테 받아서 사고 있다면 이때 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해놓으시면은 그 부분이 다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응? 네. 생각보다 요즘은 부동산은 특히나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요즘 세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세금 되게 많이 거친다고. 그 많이 거친 게 이런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생각 없이 샀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일 하실 거라면 편하게 사시고 그게 아니시면 제대로 세금 잘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나왔을 때 해결할 여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이 취득하기 전에 자금 계획서를 세울 때 미리 세금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 세우실 때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정한겸 세무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